아들은 누구 의심해요? 집에 어머님밖에 없었는데 돈봉투가 날개가 달려서 날아갔겠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머님이 돈 가져갔죠. 돈 어디다 숨겨서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건 평생의 습관 같은 거였어요. 남편 일찍 여의고 저 혼자 아들 고정 시기를 키우며 식당 일을 할 때부터 몸에 밴 거죠. 옆방에서 자고 있을 아들 내외와 손주 민준이를 생각하며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어요. 보글보글 쌀 씻는 소리, 멸치 육수 내는 냄새가 이른 아침의 정막을 깼어요. 며느리 하정민은 한식을 입에도 안 대지만 그래도 제 아들 정식이는 엄마 밥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뜨끈한 된장찌개에 어젯밤 미리 재워둔 불고기, 노릇하게 구운 생선까지. 이 정도는 차려야 아침 밥상 같다고 생각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 하정미가 잔뜩 부은 얼굴로 방에서 나왔어요. 저를 힐끗 보더니 대뜸 냉장고 문부터 활짝 열어젖히더군요. 아우, 어머님. 제가 아침부터 고기 냄새 피우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속 울렁거려 죽겠네. 그래도 정식이가 불고기 좋아하잖니. 너도 한 숟갈 떠.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지. 됐어요. 저 이런 거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입맛 떨어지게. 하정민은 찬물만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식탁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어요. 제가 정성껏 차린 반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어머님, 왜? 이 반찬들 다 돈 낭비 아니에요? 어차피 저녁 되면 다 버릴 거면서 맨날 똑같은 거 만드시느라 장 보는 돈도 만만치 않겠어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부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죠. 남는 게 뭐가 있어. 너희가 잘 먹으면 그만이지. 잘 먹긴 누가 잘 먹어요. 정식 씨나 좋아하지. 어머님, 차라리 그 돈으로 저 영양제나 사주세요. 어머님 밥 먹고 기운이 나는 게 아니라 매일 피곤해 죽겠어요.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제가 해준 밥 먹고 피곤하다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때 아들 정식이가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어요. 어우, 냄새 좋다. 엄마, 오늘 불고기 했어? 그래. 얼른 씻고 와. 밥 먹게. 아들이 식탁에 앉자마자 하정미가 젓가락으로 반찬 그릇을 툭툭 치며 말했어요. 정식 씨, 당신은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 아침부터 이렇게 기름진 걸 어떻게 먹어? 왜 그래? 맛있기만 한데. 엄마 솜씨가 어디가? 정식이는 제 눈치를 한번 보더니 얼른 밥을 입안에 우겨 넣었어요. 당신이나 많이 먹어요. 난 그냥 커피 마실래. 어머님, 그리고 저가스레인지 좀 쓰지 마세요. 집안에 냄새 배잖아요. 인덕션 좋은 거 많던데 그걸로 바꿔요. 아셨죠? 하정미는 빈말이라도 잘 먹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가 마실 커피물만 전기포트에 올리고는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덩그러니 남은 밥상머리에서 아들은 그저 밥그릇에 고개만 쳐박고 있었죠. 저 밥상 차리느라 쓴 돈이 다 제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건 알기나 할까요? 그날 오후였어요. 정식이 월급날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하정미는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현관문을 들어섰어요. 누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주황색, 파란색 쇼핑백들이었죠. 아가, 그건 다 뭐니? 또 뭘 그렇게 많이 샀어? 아, 이거요? 다 민준이 거랑 제 거예요. 정식 씨는 양말 하나 사줬네요. 아니, 아들 월급날인 건 알지만 씀씀이가 너무 큰 거 아니니? 그걸 다 어디다 쓰려고. 제가 한마디 하자 하정미는 들고 있던 쇼핑백을 소파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저를 쏘아봤어요. 어머님이야말로 돈도 안 버시면서 집에 그냥 계시잖아요.
제가 이 집 살림 관리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민준이 교육비는 생각 안 하세요? 이게 다 투자라고요. 투자. 투자는 무슨. 너가 지난번에 산 그 가방은 메고 다니긴 하니? 장롱에 그냥 넣어둘 거면서 왜 자꾸 사? 어머님, 그건 제 기쁨이에요. 어머님은 평생 식당 일만 하셔서 그런 거 모르시죠? 사람은 좀 꾸미고 살아야 대접받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저렇게 벌벌 떨면서 돈 쓸 거면 저한테 손이나 벌리지 말 것이지.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또 뭐? 이번 달 생활비 지난달보다 50만 원 더 주세요. 뭐? 50만 원을 더 달라고? 아니, 지난달에 올려준 게 얼만데. 민준이 학원비 올랐어요. 영어 유치원에서 이제 특별 활동으로 승마까지 한대요. 남들 다 하는데 우리 민준이만 뺄 수 없잖아요. 승마는 무슨 승마야? 걔가 무슨 왕자라도 돼? 너희 아빠 월급으로 그게 다 감당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어머님이 보태주셔야죠. 어머님 통장에 돈 모아둔 거 알아요. 저번에 정식 씨한테 다 들었어요. 아들이, 제 아들 정식이가 그런 말까지 며느리한테 다 했더군요. 남편 죽고 식당 허리 부러져라 이래서 모은 돈이었어요. 이 아파트 살 때 대출금 갚고 남은 제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이었죠. 그걸 알고 며느리가 저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 돈은 내 돈이야. 너희 주려고 모은 돈 아니야. 와, 진짜 치사하시다. 어차피 그 돈 다 정식 씨한테 물려주실 거면서 아들한테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그럼 민준이 승마 당장 그만두게 할게요. 애가 기죽어서 학교 가도 전 몰라요. 저건 협박이었죠. 제가 손주 민준이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아니까 저러는 거였어요. 저는 입술만 깨물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등 뒤로 하정미의 비웃음 섞인 콧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결국 그날 저녁 저는 통장에서 50만 원을 더 찾아 며느리 손에 쥐어줘야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사건이 터지기 직전이었죠. 그날따라 아들 정식이는 회사 일로 늦는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일찍 잠들었고 저와 며느리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제가 좋아하는 연속극이 막 시작하려는데 하정미가 갑자기 텔레비전을 팍 꺼버렸어요. 어머님, 저랑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나 저거 봐야 하는데. 그깟 드라마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 미래가 달린 일인데. 하정미는 제 앞에 앉더니 다리를 꼬고 팔짱을 꼈어요. 그러고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입을 열었죠. 어머님, 이 집 어차피 나중에 정식이 줄 거잖아요. 맞죠? 설마 딸도 없으신데 다른 데 주시려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지금 저한테 명예 이전해 주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저 며느리가 뭐라고 한 건지. 너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니? 못 들으셨어요? 이 집 제 명의로 달라고요. 어머님은 저희가 평생 모신다니까요. 제가 이 집으로 사업 좀 구상하게요. 사업이라. 며칠 전 백화점에서 쇼핑백 들고 온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사업? 너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또 돈 쓸 궁리만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뭘 모르시네. 요새는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게 유행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라고요. 어머님처럼 평생 일만 해서 버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너가 투자를 하겠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왜 말이 안 돼요?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건데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뭐가 달라요?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뭐? 돌아가시면? 너가 지금 나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니? 아, 왜 소리를 지르세요? 틀린 말 했어요?
어머님 연세에 언제까지 이 집 붙들고 사실 건데요. 그냥 저희한테 맡기시고 편하게 노후 즐기시라니까요. 노후? 이 집이 내 노후 대책이야. 너 같은 애한테 이 집을 넘기느니 내가 길바닥에 버리는 게 낫겠다. 당장 그 말 취소하지 못해. 제 고함 소리에 며느리 하정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버렸어요. 그 예쁘장하던 얼굴이 어쩌면 저렇게 악독하게 변할 수 있는지. 싫으면 마세요. 저도 더는 어머님 모시고 살기 싫으니까. 정식 씨한테 우리 분가하자고 할 거예요. 대신 민준이는 못 보실 줄 아세요. 너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통보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 하나 끌어안고 늙어 죽을 때까지 외롭게 혼자 사시든가 아니면 저한테 명예 넘기고 아들 손주랑 같이 사시든가. 하정미는 그 말만 남기고 자기 방으로 쾅소리 나게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 정식이가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엄마, 왜 거기 서 계세요?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붙잡고 방금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어요. 정식아, 정미가 나한테 이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넘기라고 하더라. 내가 죽으면 다 자기 거라면서. 제 말을 들은 정식이의 표정이 난처하게 일그러졌어요. 엄마 정미가 그냥 해본 소리겠지. 걔가 뭘 안다고. 그냥 사업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지. 해본 소리. 너가 듣기에도 그게 해볼 소리니. 걔 눈빛을 봤어야 해. 아, 알았어, 엄마. 내가 나중에 정미한테 잘 말해볼게.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화내지 마. 정미가 요새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응? 피곤하다. 나 먼저 씻을게. 아들은 제 어깨를 몇 번 툭툭 두드리고는 욕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를 감싸는 저 태도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내 재산은, 내 집은 나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요. 그리고 저것들을 어떻게든 이 집에서 내보내야겠다고 말이에요. 저 며느리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며칠 뒤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울 그 끔찍한 사건의 시작이었죠. 며느리 하정미에게 집 명의를 거절한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하정미는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죠.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자기도 보란 듯이 소파에 누워 과자를 부스러뜨리며 먹었고 제가 말을 걸면 이어폰을 꽂고는 들리지 않는 척했어요. 아들 정식이는 그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엄마 정미가 아직 어려서 그래 라는 멍청한 소리나 하고 있었죠. 그러던 며칠 뒤 손주 민준이의 7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그날 아침은 웬일로 하정미가 부산을 떨더군요. 물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저녁에 친척들이 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제 친정 식구들이랑 아주버님네 식구들 올 거예요. 아시죠? 알지. 그래서 아침부터 잡채 재료 다듬고 있었잖니. 아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촌스럽게. 제가 그냥 백화점 식품관에서 밀키트랑 샐러드 사올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괜히 주방 어지르지 마세요. 제 손에 들려있던 당근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평생을 음식 장사로 자식 먹여 살린 저한테 촌스럽다니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오늘 같은 날 싸워봤자 저만 손해니까요. 저녁이 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하정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에서 제일 상냥한 며느리, 제일 다정한 엄마인 척 연기를 하더군요.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제가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걸로 사왔어요. 아주버님, 어서 오세요. 정식 씨가 아주버님 오신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 꼴이 하도 역겨워서 저는 속으로 헛웃음만 쳤죠. 친척들은 민준이에게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생일 축하한다. 하면서 준비한 용돈 봉투를 건넸어요. 형수님, 이거 민준이 장난감 사주세요. 정미야, 이건 민준이 통장에 넣어줘라. 봉투가 꽤 두둑했어요. 어림잡아도 1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죠. 하정미는 그 돈 봉투들을 하나로 모아 빳빳한 흰 봉투에 전부 넣었어요. 그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봉투를 식탁 한가운데에 떡하니 올려놨죠. 어머님, 아주버님, 형님. 이 돈은 우리 민준이 대학 등록금으로 제가 잘 모아두겠습니다. 호호. 그렇게 화기애애한 척 생일 파티가 끝났어요.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죠. 하정미는 피곤하다며 소파에 드러누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어머님, 설거지 다 하셨어요? 그래. 이제 다 끝냈다. 너도 좀 쉬어라. 아니요. 저 정식 씨랑 민준이 데리고 마트 좀 다녀오려고요. 민준이 생일 선물로 나온 신상 로봇 사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아들 정식이가 피곤한 얼굴로 말했어요. 여보, 그냥 내일 사주면 안 돼? 나 오늘 좀 피곤한데. 안 돼요. 오늘 사주기로 약속했잖아요. 민준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당신은 애랑 한 약속도 안 지켜요? 아니, 그게 아니라. 됐고, 얼른 옷이나 입어요. 어머님, 하정미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저는 이 집 지켜야죠. 너희 다 나가면 누가 집을 보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민준이 생일 케이크를 깜빡했네요. 저희 마트 가서 장난감이랑 케이크 사서 금방 들어올게요. 어머님은 저녁 드셨으니까 그냥 주무세요. 저희 기다리지 마시고요. 굳이 저를 콕 집어 기다리지 말고 주무시라는 말이 이상하게 거슬렸지만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저 세 식구가 나가주면 저도 좀 편하게 쉴 수 있으니까요. 민준아, 할머니한테 다녀오겠습니다. 해야지.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어요. 저는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를 마저 정리하고 거실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치웠어요. 모든 정리를 마치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아이고, 삭신이야. 씻고 좀 누워야겠다. 저는 욕실로 들어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어요. 싸, 물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죠. 한 20분쯤 씻고 나왔을까요? 머리를 말리려고 드라이기를 막 들었을 때였어요. 삐비빅 삐빅. 현관 도어록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왔나? 마트 간다더니 엄청 빨리 왔네. 저는 누구야, 벌써 왔어? 라고 소리치며 거실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죠.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현관으로 가보니 신발장도 그대로였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바람소리인가? 아니면 도어록이 고장났나?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머리를 마저 말렸죠. 머리를 다 말리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깜빡 잊고 안 먹은 저녁 약을 챙겨 먹으러 다시 부엌으로 나갔어요. 식탁 위에는 여전히 하정미가 올려뒀던 그 흰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저걸 왜 저기다 그냥 둔대. 저러다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저는 봉투를 들어서 거실 서랍장 위에 올려둘까 하다가 남의 돈에 함부로 손 떼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뒀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다시 삐비빅하고 열렸어요. 이번에는 진짜였죠.
다녀왔습니다. 민준이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아들 내외가 들어왔어요. 민준이 손에는 커다란 로봇 상자가 들려 있었고 하정미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있었죠. 왔니? 웬일로 일찍 왔네. 네, 엄마. 차가 안 막혀서요. 아들 정식이는 피곤한지 소파에 벌러덩 드러 누웠어요. 그때였어요. 하정미가 케이크 상자를 식탁 위에 내려놓다가 갑자기 얼음처럼 굳었어요. 하정미는 식탁 위를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정말 이상했죠. 어머님, 왜? 여기 식탁 위에 있던 흰 봉투 못 봤어요? 흰 봉투? 아까 민준이 용돈 받은 거? 네. 그거 어디 갔어요? 어머님이 어디다 치우셨어요? 난 안 만졌는데. 아까 거기 그대로 있던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하정미가 갑자기 돌고래 같은 비명을 질렀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요. 어머님, 돈 봉투 어디 갔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식탁으로 달려갔어요. 정말이었어요. 제가 아까 약 먹을 때만 해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던 흰 봉투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였죠. 이상하다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 너희 나가고 아무도 안 왔는데. 아무도 안 오긴 누가 안 와요. 집에 어머님 혼자 계셨잖아요. 하정미가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그 눈빛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니? 그럼 누굴 의심해요? 집에 어머님밖에 없었는데 돈 봉투가 날개가 달려서 날아갔겠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머님이 돈 가져갔죠. 뭐라고? 이 애가 지금 미쳤나? 내가 그 돈을 왜 가져가? 왜 가져가긴요? 돈 필요하시잖아요. 저번에 저한테 50만 원 더 달라고 하셨다가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빚이라도 지셨어요? 하정미는 저번에 제가 생활비를 더 달라고 했던 일까지 끌어들여 저를 몰아세웠어요. 하정미, 너가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니? 저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아들을 쳐다봤어요. 저의 유일한 피부치, 제 아들 정식이를요. 정식이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정리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정식아, 너가 좀 말해봐. 너의 마누라가 지금 나를 도둑으로 몰고 있잖니.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너가 제일 잘 알잖아. 아들 정식이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저와 하정미를 번갈아 쳐다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미야, 그만해. 엄마가 그러셨겠어? 뭐, 정식 씨는 지금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집에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 범인은 어머님밖에 없잖아요. 엄마 혹시 어디 급하게 쓸 때가 있었던 거야?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정식아, 너가 지금? 아니, 내 말은 엄마가 혹시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잠깐, 아주 잠깐만 쓰려고 하셨던 거 아니냐는 거지. 정미야, 너도 이해 좀 해. 엄마도 돈이 필요하셨을 수 있잖아. 제 아들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돈이 필요해서 훔쳤을 수도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죠. 하정미의 편을 들어서 이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했어요. 맞죠, 어머님? 정식 씨도 다 아는구먼. 솔직히 말해요. 돈 어디다 숨겼어요? 아니야, 난 정말 안 가져갔어. 정식아, 엄마 믿어. 엄마 정말 아니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며느리가 나를 도둑으로 모는 것보다 내 아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몇천 배는 더 고통스러웠어요. 하정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제 방으로 쳐들어갔어요. 당장 내놔요. 어디다 숨겼는지 내가 다 찾아낼 거니까.
하정민은 제 서랍을 열고 옷장을 열어젖히며 제 옷가지들을 바닥으로 다 내팽개쳤어요. 이불을 들추고 베개속까지 확인했죠. 어딨어요? 말해요. 그만해. 당장 그만두지 못해. 남의 방을. 남의 방? 이 집이 어머님 거예요? 어머님이 돈 훔쳐놓고 지금 큰 소리예요? 그때 아들 정식이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엄마, 제발, 그냥 정미한테 사과해. 내가 나중에 엄마 필요한 돈 다 드릴게. 응?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민준이도 보고 있잖아. 손주 민준이가 제 방문 앞에서 겁에 질린 얼굴로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내 아들은 나를 배신했고 며느리는 나를 도둑으로 만들었어요. 이 집에서 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죠. 하정민은 제 방을 다 뒤지고도 돈이 나오지 않자 제 방문 앞에 버티고 서서 말했어요. 좋아요. 지금 당장 안 내놓겠다 이거죠? 그럼 어머님 오늘부터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실 줄 아세요. 돈 내놓기 전까지는 어머님 얼굴 볼 생각 없으니까. 하정민은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을 켰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아들 정식이는 한숨을 푹 쉬더니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엉망이 된 방바닥에 홀로 남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어요. 억울함과 배신감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갇혔어요. 하정민은 제 방문 바로 앞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어요. 제가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문을 열면 돈 찾으셨어요? 돈 안 내놓을 거면 들어가지도 마세요. 라며 저를 막아섰죠. 아들 정식이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 모든 상황을 외면하고 싶다는 듯이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엉망이 된 방바닥에 주저앉아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남편 죽고 악착같이 일했어요.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불 앞에 서서 화상 입어가며 돈 벌었고 그렇게 번 돈으로 정식이 남들 부럽지 않게 대학까지 다 가르쳤죠. 결혼할 때도 이 집, 제 전 재산을 털어서 아들 내외 편하게 살라고 같이 들어온 거였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고작 이거였죠. 며느리에게는 돈 안 버는 늙은이 취급을 당하고 아들에게는 며느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어요. 정식아,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가 어떻게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며느리 하정미에 대한 분노보다 아들 고정식에 대한 원망이 더 컸죠.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창밖만 바라봤죠.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해. 어떻게든 증명해야 해.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집에 있던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고 돈은 사라졌죠. 며느리가 꾸민 짓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저 내가 잠시 조는 사이에 누가 들어왔다 나갔나 하는 비현실적인 생각만 할 뿐이었죠. 그때였어요. 제 머릿속을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어요. CCTV. 맞아요. CCTV였어요. 한 달 전쯤이었죠. 제가 베란다에 뒀던 남편이 생전에 유일하게 사준 낡은 괴종시계가 있었어요. 그걸 며느리 하정미가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안 분위기 망친다라며 고물상에 팔아버린 일이 있었죠. 그때 제가 일주일 내내 울면서 며느리한테 따졌지만 며느리는 그깟 고물이 뭐가 중요하냐라며 오히려 저한테 유난 떤다고 화를 냈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며느리가 무서워졌어요. 내가 아끼는 물건들,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
저 며느리가 언젠가 내다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생겼죠. 그래서 아들 내외 몰래 거실 천장 구석, 에어컨 옆에 작은 가정용 CCTV를 설치했어요. 손주 민준이가 혼자 있을 때 안전한지 보겠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하정미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저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제발 녹화가 되어 있어야 해.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숨겨져 있던 CCTV 앱을 실행했어요. 다행히 와이파이는 연결되어 있었죠. 거실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소파에서 하정미가 대자로 뻗어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화 영상 보기를 눌렀어요. 어제 저녁 아들 내외가 마트에 간 시간. 저녁 8시경이었죠. 그리고 제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시간. 8시 20분. 모든 것이 순조롭게 녹화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8시 25분. 제가 욕실에 있을 때였죠. 삐비빅 삐빅.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녹음되었어요. 역시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 화면 속으로 들어온 사람은 며느리 하정미였어요. 지갑을 깜빡했다라며 혼자 돌아왔던 거였죠. 저는 그때 샤워 중이라 그 소리를 못 들었거나 들었어도 물소리에 묻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였어요. 화면 속의 하정미는 거실로 들어오더니 욕실 문 쪽을 한번 힐끗 쳐다봤어요. 싸아 하는 물소리가 들리는지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식탁으로 걸어갔어요. 사방을 한 번 더 휙 둘러보고는 식탁 위에 있던 그 흰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곤 그걸 자기 핸드백 깊숙이 쑤셔 넣었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하정미는 돈 봉투를 넣은 핸드백을 들고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다시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아니, 다시 두네. 그럼 뭐지? 그때였어요. 하정미가 다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걸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빈손으로 다시 나온 하정미는 식탁으로 돌아와서 마치 봉투가 없어진 것처럼 두리번거리는 연기를 혼자서 몇 번이나 연습했어요. 어머님, 돈 봉투. 이런 대사까지 혼자 중얼거리면서요. 그러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으로 조용히 다시 나갔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며느리가 자작극을 벌인 거였어요. 자기가 돈을 숨겨놓고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운 거였죠. 왜?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진명이. 며칠 전 제가 진명의 이전을 거절하자 저를 이 집에서 내쫓기 위해 이런 끔찍한 짓을 꾸민 거였어요. 저를 도둑으로 만들어서 아들 정식이가 제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려고요. 순간 억울함과 슬픔이 아니라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악마 같은 년.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대신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렸죠. 그래, 너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저는 당장이라도 저 영상을 들고 거실로 뛰쳐나가 며느리와 아들의 면전에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지금 이걸 터뜨리면 저 며느리는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랐어요. 어머님이 조작한 거다. 어머님이 저를 모함하는 거다라며 되레 큰 소리를 칠 게 뻔했죠. 아들 정식이는 또 그 말에 흔들릴 거고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스마트폰 앱에 있는 영상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영상을 하드카피로 실물로 가지고 있어야 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하정미가 깨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니, 하정미가 집을 비우기만을 기다렸죠. 아침 8시가 되자 하정미가 일어났어요. 저를 감시하느라
소파에서 자서 그런지 찌뿌둥한 얼굴로 제 방문을 힐끗 보더군요. 어머님, 아직도 돈 안 내놓으셨어요? 쯧쯧.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하셔가지고. 그러고는 아들 정식이와 손주 민준이를 깨워 아침을 차렸어요. 물론 제 밥은 없었죠. 오전 9시 하정미가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다며 집을 나갔어요. 아들 정식이는 어제 저녁부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아직 귀가하지 않았죠. 지금이었어요. 저는 방에서 뛰쳐나와 거실에 있는 컴퓨터를 켰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암호가 자꾸 틀렸죠. 진정해. 김영순. 진정해. 로그인을 하고 CCTV 앱의 PC 버전을 실행했어요. 어젯밤 그 시간대의 영상을 찾아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1분, 2분. 파일이 다운로드되는 그 시간이 마치 100년처럼 느껴졌어요. 띠링.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몰래 숨겨두었던 USB 하나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어요. 그리고 그 영상 파일을 USB로 복사했죠. 복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컴퓨터에 남아있던 원본 파일과 다운로드 기록을 완벽하게 삭제했어요. 혹시 몰라 휴지통 비우기까지 했죠. 저는 그 USB를 손에 꽉 쥐었어요. 이게 제 무기였고 저 악마 같은 며느리의 숨통을 끊어놓을 칼이었어요. 저는 그 USB를 제 속옷 깊숙한 곳,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숨겼어요. 그리고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죠. 이제부터는 연기 시작이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마침 유치원에서 돌아온 하정미가 저를 보고 눈을 흘겼죠. 왜 나오셨어요? 돈 찾았어요? 저는 하정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가, 내가 잘못했다. 뭐라고요? 내가 정말 미쳤었나 보다. 어제 식탁에 그 돈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며칠 전에 너한테 돈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게 생각나서 홧김에 그랬나 보다. 하정미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게 보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역시 어머님이 가져간 거 맞죠? 그래서 돈은 어디 있어요? 그게 내가 너무 무서워서 아파트 화단에다가 어젯밤에 몰래 숨겨놨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없어졌더라. 누가 가져갔나 봐. 정말이야. 아가, 나 좀 믿어줘. 저는 돈은 없지만 죄는 인정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하정미는 제 말을 듣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뭐요? 화단에 숨겼는데 없어졌다고요? 지금 저랑 장난해요. 그 돈이 얼만데? 정말이야, 내가 무슨 돈이 있겠니? 내가 다 물어줄게. 아니, 내가 평생 너희 집에서 종처럼 일하면서 갚을게. 제발 정식이한테만 말하지 말아줘. 응? 제 연기에 하정미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어요. 종처럼 일해요? 어차피 지금까지도 그러셨잖아요. 좋아요. 그럼 앞으로 생활비 한 푼도 못 받는 줄 아세요. 그리고 이 집 청소, 빨래, 밥, 민준이 등하원까지 다 어머님이 하세요. 어디서 도둑질을 해놓고. 알겠다, 알겠어. 뭐든지 다 할게. 저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어요. 하정미는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더니 재수 없어라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복수심이 제 심장을 뛰게 했어요. 그래, 하정미. 마음껏 웃어도 마음껏 나를 부려먹어. 너가 지금 나한테 하는 모든 짓 내가 수백 배로 돌려줄 테니까. 너희가 발붙이고 있는 이 집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내쫓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서 도둑이자 죄인으로 살았어요. 며느리 하정미는 제 자백을 받아냈다는 사실에 아주 의기양양했죠. 저를 부려먹는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어머님,
지금 소파에서 뭐 하세요? 걸레질 안 해요? 저기 구석에 먼지 쌓인 거 안 보여요? 어머님, 민준이 돌아올 시간 다 됐는데 간식도 준비 안 하셨어요? 늙어서 돈이나 훔치고 이젠 애 간식 하나 못 챙기세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어요. 하정민은 제가 순순히 따르자 더 기고만장해졌죠. 가장 비참했던 건 밥 먹는 시간이었어요. 도둑이랑은 겸상 안 해요. 하정민은 저를 식탁에 앉지도 못하게 했어요. 어머님은 그냥 부엌 바닥에서 드세요. 그것도 감지덕지한 줄 아시고요. 우리가 먹다 남긴 거 드릴 테니까. 아들 정식이가 퇴근하고 돌아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정식 씨, 어머님은 먼저 드셨대요. 우리는 우리끼리 먹어요. 이거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이에요. 정식이는 부엌 구석에서 찬밥에 물 말아 먹는 저를 힐끗 쳐다봤지만 그저 한숨만 한번 푹 쉴 뿐 아내를 말리지 않았어요. 아니, 말릴 생각이 없어 보였죠. 아들 녀석에게 저는 이미 며느리 돈을 훔친 부끄러운 엄마일 뿐이었어요. 하정미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손주 민준이에게까지 저를 멀리하도록 시켰죠. 민준아, 할머니한테 가지 마. 할머니가 민준이 돈 훔쳐간 도둑이야. 할머니 말 들으면 민준이도 도둑 되는 거야. 알았지? 7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엄마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죠. 제가 민준이를 보며 우리 강아지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라고 말을 걸면 민준이는 제 뒤로 숨거나 할머니 저리 가. 도둑이야. 라고 소리치며 울었어요. 그때마다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조금만 참자. 김영순,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저는 밤마다 제 방에서 그 USB를 만지작거렸어요. 이게 제 유일한 희망이었죠. 며칠이 더 지났어요. 저는 하정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아가, 내가 너한테 훔친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도저히 돈 나올 구멍이 없네. 혹시 내가 예전에 식당 일할 때 알던 동생한테라도 가서 10만 원이라도 꿔볼까 하는데 잠깐 나갔다 와도 될까? 하정미는 돈을 갚겠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대신 2시간 안에 돌아오세요. 괜히 어디로 튈 생각 마시고요. 어머님 주민등록증은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알겠다. 고맙다, 아가. 저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제가 향한 곳은 친구 집이 아니었죠. 동네에서 가장 크고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사장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이구, 사모님. 웬일이세요? 그 집에서 평생 사실 것처럼 하시더니. 사장님, 저 급하게 집 좀 내놓으려고요. 네, 집을요? 그 좋은 로열층을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묻지 마시고 이 집 가장 빨리 팔아주세요. 가장 빨리요? 아무리 빨라도 한두 달은 걸릴 텐데요. 아니요. 일주일이요. 일주일 안에 팔아주세요. 시세보다 5천만 원 아니 1억 싸게 내놓을게요. 제 말에 부동산 사장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1억이나 싸게요? 사모님, 진짜 무슨 일 있으신 거죠? 그러지 마시고. 사장님, 저 지금 돈이 급해서 그래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절대 조용히 진행해야 해요. 우리 아들 며느리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요. 그리고 계약하는 날, 잔금 치르는 날, 전부 저한테만 연락 주셔야 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부동산 사장은 제 비장한 표정을 보더니 무언가 큰일이 있다는 걸 직감한 듯 했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집안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세보다 1억이나 싸면 일주일이 아니라
3일 안에도 팔 수 있어요. 현금 부자들 줄 섰죠. 저만 믿으세요.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나와 약속한 2시간을 채우기 위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 집에 돌아가면 또 어떤 모욕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어요. 끝이 보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정미가 저를 닥달했어요. 돈은요? 돈 구해 오셨어요? 10만 원이라도 가져왔어요? 아니, 그 동생이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하네. 미안하다. 내가 내일은 다른 데 알아볼게. A씨, 재수없게. 그럼 그렇지. 돈도 못 구하면서 나가긴 왜 나가요. 당장 가서 저녁이나 차려요. 그날 밤이었어요. 아들 정식이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표정이 아주 심각했어요. 하정미가 그새 또 무슨 말을 했는지 저를 보자마자 제 방으로 끌고 들어갔죠. 엄마, 왜 정식아?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죽겠어. 엄마가 그 돈 훔친 거 나도 알아. 정미가 다 말해줬어. 화단에 숨겼다가 잃어버렸다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랬어? 내가 돈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잖아. 왜 그런 식으로? 엄마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혀. 집에 오면 정미는 정미대로 날리고. 나 정말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엄마, 정식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냥 정미한테 정식으로 사과 한 번만 제대로 하면 안 될까? 사과? 응. 엄마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무릎 꿇고 빌어. 그럼 정미도 마음 좀 풀릴 거야. 내가 옆에서 거들게. 응? 우리 그냥 이렇게 시끄럽게 살지 말자. 나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 엄마. 저는 제 손을 잡은 아들의 손을 쳐다봤어요. 어릴 적 그토록 곱고 작았던 아들의 손이 지금은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었죠. 그래, 너는 끝까지 내 아들이 아니었구나. 저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 마지막 정까지 그 순간 깨끗하게 잘라냈어요. 저는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알겠다. 정식아. 정말 엄마? 그래. 너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엄마가 해줘야지. 내가 이 일 곧 끝낼게. 너희 힘들지 않게 내가 다 끝낼게. 아들 정식이는 제 말을 사과하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는지 그제야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엄마. 역시 우리 엄마야. 내가 정미한테도 잘 말해둘게. 아들은 룰루랄라 방을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말했죠. 그래, 내가 끝내줄게. 너희가 이 집에서 누리는 이 가짜는 행복. 내가 아주 뿌리째 뽑아서 끝내줄게.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하정미와 정식이가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나간 사이 제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어요. 부동산 사장이었죠. 사모님, 계약하겠다는 사람 나타났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사시겠대요. 그리고 조건이 있는데 당장 오늘 잔금 치르고 내일 바로 이사 들어오고 싶으시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들 내외와 손주가 유치원 차를 기다리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아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오늘 잔금 치르겠습니다. 내일 당장 이사 들어와도 좋다고 하세요. 모든 것이 드디어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들 정식이에게 사과하겠다는 약속을 한 다음 날부터였어요. 며느리 하정미의 기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죠. 자기가 완벽하게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저들의 마지막 식사와 마지막 빨래를 해주며 때를 기다렸어요.
그날 점심때쯤이었어요. 제가 걸레를 빨아 거실 바닥을 닦고 있는데 하정미가 소파에 누워 낄낄대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어머님, 바닥에 물기 남기지 말고 닦으세요. 냄새나니까. 그리고 저녁엔 뭐 할 거예요? 저 갈비찜 먹고 싶은데 재료 사다 놨어요? 아니, 아직이요?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늙어서 기억력도 없으신가. 하긴, 남의 돈 훔칠 기억은 있으시면서. 당장 나가서 고기 사오세요. 제일 좋은 걸로요. 저는 대꾸 없이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이었죠.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하정미가 누구야? 짜증을 내며 인터폰을 받았어요. 네. 누구시라고요? 캐피탈이요?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그런데 화면 속의 남자가 무어라 말했는지 하정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끊어요. 하정미가 황급히 인터폰을 끊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죠. 하정미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문 여세요. 오늘까지 갚기로 한 돈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머님, 뭐해요? 저 사람 못 들어오게 해요. 빨리. 하정미가 저를 방패막이 삼아 제 등 뒤로 숨었어요. 문 밖의 남자는 거의 문을 부술 것처럼 윽박질렀어요. 하정미 씨, 이 집 당신 집도 아니라며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무슨 빚을 이렇게 져. 당장 안 나오면 내가 이 집 주인한테 다 말할 거야. 그때 하정미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저에게 매달렸어요. 어머님, 제발 저 사람 좀 보내주세요. 네. 어머님이 돈 없다고 잘못 찾아왔다고 해주세요. 네. 저는 제 팔을 붙잡은 하정미의 손을 차갑게 쳐다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손이었죠. 저는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어요. 누구신데 이래요? 어머니, 혹시 하정미 씨 시어머니 되십니까? 저기 하정미 씨가 저희한테 돈을 많이 썼는데 이자가 석 달이나 밀려서요. 오늘까지 못 갚으면 큰일 납니다. 우린 그런 돈 쓴 적 없어요. 잘못 찾아오셨네요.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문 밖에서 남자가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하정미 씨. 하고 소리쳤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한참을 더 문을 두드리던 남자가 포기하고 돌아갔는지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그제야 하정미가 제 등 뒤에서 나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죠. 살았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어요. 너 빚졌니? 빚이라니요. 아니에요. 저거 그냥 스팸 전화 같은 거예요. 어머님은 신경 끄세요. 스팸 전화가 집까지 찾아와서 문을 부술 듯이 두드려. 아가, 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어머님이 알 거 없다고요. 하정미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제게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왜 쓸데없이 그 사람이랑 말을 섞어요. 그냥 모른 척하지. 어머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적반하장이었죠. 제가 쫓아내줬더니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어요. 너 그 빚 때문에 이 집 명예 달라고 했던 거구나.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그 빚 갚을 돈이 없으니까 민준이 용돈 봉투 훔쳐서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고. 어머님, 하정미가 제 뺨이라도 때린 것처럼 손을 치켜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왜? 찔리니? 이 노망난 할망구가. 그래요. 맞아요. 그럼 어쩔 건데요? 다 어머님 때문이야. 어머님이 순순히 집 명의만 넘겼어도
내가 이런 짓까지 안 했어요. 뭐라고? 어머님이 저한테 생활비라도 넉넉하게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맨날 아껴라, 아껴라.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서 주식으로 돈 좀 불려보려다가 그게 좀 꼬인 거라고요. 어머님만 아니었으면, 어머님만 저한테 집 넘겼으면 이자 갚고 원금도 찾을 수 있었어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어요. 자기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생긴 빚을 전부 저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악을 쓰고 있었죠. 그래, 너 참 무서운 애구나. 어떻게 나를 도둑으로 몰 생각을 다 했어. 흥? 그게 뭐 대수라고요. 어차피 들키지도 않았잖아요. 정식 씨도 나 믿고 어머님도 결국 사과한다면서요. 어머님은 그냥 평생 저한테 죄인처럼 사시면 돼요. 아셨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런 악마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갈비 사러 가야지. 뭐예요? 너가 갈비찜 먹고 싶다고 했잖니. 사와야지. 너의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르는데. 뭐라는 거야, 진짜. 재수 없게. 빨리 사와요.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어머님 돈으로. 하정민은 그 와중에도 제 돈으로 고기를 사오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지갑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그래. 마지막이니까. 제일 좋은 걸로 사다 줘야지. 하지만 제가 향한 곳은 정육점이 아니었어요. 저는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죠. 그 사채업자가 다시 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부동산 사장이 저를 보더니 무슨 일 있으셨냐고 물었어요. 제 안색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사장님, 저 오늘 당장 계약할 수 있는 사람 찾아봐 주세요. 시세보다 2억 싸게 내놓을게요. 네, 2억이요? 사모님, 그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제발요. 오늘 바로 돈 입금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요. 저 정말 급해요. 사장님, 제 절박한 모습에 사장님이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네, 박 사장님. 지금 금매로 나온 게 있는데 현금 바로 되시죠? 네. 로열층입니다. 지금 바로 오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사장이 저를 봤어요. 사모님, 30분 안에 매수자 온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죠. 저는 초조하게 소파에 앉아 30분을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인상 좋아 보이는 중년 부부가 들어왔죠. 집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 가격이면 저희가 그냥 삽니다. 일은 그렇게 순식간에 진행되었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제 통장으로 계약금을 쌌어요. 잔금은 저희도 지금 현금이 다 묶여 있어서 내일 오전에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대신 저희도 급해서 내일 잔금 치르자마자 바로 이사 들어와야 합니다. 짐은 다 빼실 수 있으시죠? 제 짐은 가방 하나면 됩니다. 네. 아,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여기서 다시 뵙죠. 모든 게 꿈처럼 지나갔어요. 저는 계약서를 품에 안고 부동산을 나왔어요. 내일 오전 10시. 저는 정육점에 들러 정말로 제일 비싼 한우갈비를 샀어요. 집에 돌아오니 하정미가 텔레비전을 보며 손톱을 다듬고 있었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고기는 사왔어요? 그래. 여기. 어디 봐. 어우, 기름기 낀 것 좀 봐. 이걸 누구 먹이라고 사왔어요? 역시 도둑질하던 손이라 보는 눈도 없네. 됐어요. 그냥 저리 치워요. 저녁 굶을래. 하정미는 제가 사온 비싼 갈비를 싱크대에 던져버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걸 주워 담아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래. 너는 이 갈비찜 먹을 자격도 없지. 그날 밤 아들 정식이가 돌아왔어요. 엄마,
내일 알지? 정미한테 꼭 사과해야 해. 정식아. 왜 엄마? 너는 엄마 믿니? 엄마, 그 얘기 또 해? 내가 엄마가 돈 훔친 거 안다고 했잖아. 정미가 다 봤다는데, 아니, 정미가 아니라도 엄마가 자백했잖아. 화단에 숨겼다가 잃어버렸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 정말 힘들어. 그냥 내일 사과 한 번만 해. 그럼 나도 엄마한테 더 잘할게. 정미도 엄마한테 함부로 못하게 할게. 응? 저는 아들 녀석의 그 멍청하고 이기적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알겠다. 내일 꼭 끝낼게. 아들은 그제야 안심이라는 듯 웃었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내일 입고 나갈 가장 깨끗한 외투를 꺼내 옷걸이에 걸어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결전의 날이었죠. 새벽같이 일어난 저는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그 집에 밥을 지었어요. 며느리 하정미가 깨기 전에 몰래 집을 빠져나가야 했죠. 그런데 제가 옷을 챙겨 입고 현관으로 향하는 순간 하정미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밤새 사채업자 생각에 잠을 설쳤는지 눈이 퀭했어요. 어머님, 이 새벽에 어딜 또 나가시려고요? 바람 좀 쐬러 그런다. 됐네요. 어디 못 가요. 오늘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기로 했잖아요. 정식 씨 출근하면 바로 시작할 거니까 얌전히 소파에 앉아 계세요. 어디 도망갈 생각 마시고요. 하정미가 제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10시까지 부동산에 가야 하는데. 아가, 나 정말 잠깐이야. 금방 돌아올게. 정식이 출근하기 전에 올게. 안 된다니까요. 어머님이 이 집에서 뭐라도 하나 더 들고 튀면 어떡해요? 제가 어머님을 뭘 믿고요. 하정미가 제 가방을 뺏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때였어요. 하정미,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들 정식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제 제가 한 약속 때문에 제 편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정식 씨? 왜 소리를 질러요? 엄마한테 지금 말하는 태도 좀 봐. 엄마가 바람 쐬러 가신다잖아. 그리고 내가 어제 말했지. 엄마가 오늘 너한테 사과하기로 했다고.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오시는데 너가 왜 길길이 날뛰어? 하정미는 분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도 저 어머님 못 믿겠단 말이에요. 됐어. 내가 엄마 믿어. 엄마, 다녀오세요. 정미 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대신 10시 전에는 꼭 들어오셔야 해요. 저 출근하기 전에 사과하는 거 보고 가야 저도 마음이 편하니까. 저는 아들 녀석의 그 멍청한 배려 덕분에 겨우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10시 전? 아니, 난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란다. 저는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마시며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제 가방 속에는 집문서와 인감도장, 그리고 그 USB가 들어 있었죠. 부동산 사무실에는 어제 만났던 중년 부부가 이미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사모님, 오셨군요. 저희는 어제 잠도 못 잤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사게 돼서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저는 자리에 앉아 말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어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수억 원이 제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것을 문자로 확인했죠. 제 평생 모은 돈보다 더 큰 금액이었지만 이상하게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그저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죠. 사모님, 아니, 김영순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1시부터 이사 들어가겠습니다. 짐은 정말 없으신 거죠? 네. 제 짐은 이미 다 챙겨 나왔습니다. 이 가방 하나가 전부예요.
저는 제 발밑에 놓인 낡은 수트 케이시지를 내려다봤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두 분이야말로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저보다 훨씬 더요. 저는 부동산을 나왔어요. 하늘이 어찌나 맑은지 눈이 부실 정도였죠.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집은 없었어요. 저는 곧장 근처 은행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통장에 들어온 거액의 돈 중 딱 1년치 월세와 보증금, 그리고 생활비 정도만 다른 통장으로 옮겼어요. 혹시라도 아들 녀석이 제 통장을 알고 무슨 짓을 할까봐 미리 손을 써둔 거였죠. 그러고는 어제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해서 미리 알아봐둔 조용하고 깨끗한 원룸형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보증금을 내고 바로 계약을 했죠.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저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오피스텔의 제 유일한 짐인 낡은 가방을 풀었어요. 사계절 옷 몇 벌을 작은 붙박이장에 걸었어요. 낡은 속옷과 양말을 서랍에 넣었죠. 그리고 화장대 위에 제 남편의 영정사진 옆에 있던 작은 결혼사진 액자를 올려두었어요. 사진 속에서 앳된 얼굴로 웃고 있는 저와 남편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죠. 여보, 나 이제 여기 떠나요. 당신도 나 따라와야 해. 사진 액자를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가방 맨 위에 넣었었는데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저는 낡은 가방에서 제 모든 통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은색 USB를 꺼냈어요. 저는 제 새집 작은 식탁에 앉았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죠. 지금쯤 새 주인이 이사를 들어가고 있겠구나. 저는 집을 나서는 길에 아들 내외에게 줄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집을 떠나기 전 저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들 정식이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고 하정민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며 씩씩대고 있었죠. 어머님, 10시까지 오라니까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와요. 정식 씨 기다리다 그냥 출근했잖아요. 당장 무릎 꿇어요. 사과하세요. 저는 하정미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가, 왜요? 너한테 줄 선물이 있다. 선물? 무슨 선물요? 저는 가방에서 그 USB를 꺼내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 하정미가 늘 리모컨을 두던 그 자리에 올려놨어요. 이게 뭔데요? 너가 꼭 봐야 할 거야. 너의 핸드백에 돈 봉투 숨기는 너의 모습이 아주 잘 찍혀 있더구나. 네, 무슨 말이에요? 하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아가, 이 집 내가 팔았다. 뭐라고요? 오늘 1시에 새 주인이 이사 들어올 거야. 짐 미리 싸두는 게 좋을 거다. 뭐 짐도 별로 없겠지만 너의 그 명품 가방들이나 잘 챙겨. 어머님,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비명을 지르는 며느리를 뒤로하고 제 낡은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 그리고 어제 너가 싱크대에 던져버린 그 갈비. 내가 아까워서 다시 냉동실에 넣어뒀다. 그거 너의 마지막 만찬으로 찜이라도 해먹어라. 사채업자들 오기 전에. 어머님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어머님. 하정미가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저는 그 손을 힘껏 뿌리쳤죠. 이거 나. 어디 감히 더러운 손을.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어머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철컥. 문이 닫히고 며느리의 절규 소리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로비에는 거대한 이사 트럭이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스쳐 지나가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저는 제 새 집으로 향했던 거예요. 새 오피스텔에서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잤어요. 평생을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날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잤죠. 아니, 해가 지기 시작할 때까지 잤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모든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방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창문으로는 따뜻한 저녁 노을이 들어오고 있었죠. 더 이상 저녁밥을 차려야 한다는 압박감도 며느리의 비아냥을 들어야 한다는 공포도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어요. 제 자신만을 위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었죠. 그때서야 저는 제 휴대전화 전원을 켰어요. 켜자마자 전화기가 마치 폭발이라도 할 것처럼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 가득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 알림이 끝도 없이 밀려들었죠. 부재중 전화 아들 42, 부재중 전화 하정미 19 모르는 번호로도 대여섯 통이 와 있었죠. 아마도 그 빚쟁이들이었을 거예요. 저는 며느리와 모르는 번호는 무시하고 아들 정식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 창을 열었어요. 처음 몇 개의 문자는 당황스러움 그 자체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정식이가 보낸 것이 분명했죠. 엄마, 어디 갔어? 정민은 왜 저러고 있어? 집이 왜 이 모양이야?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웬 사람들이 우리 집에? 당신들 누구야? 왜 남의 짐을 빼고 있어? 엄마, 이 사람들이 새 주인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 당장 전화 받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는 그 문자들을 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이제 시작됐구나. 그 다음 문자는 정식이가 제가 남긴 USB를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엄마, 장난치지 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정미가 이상한 말을 해. 엄마가 집을 팔았다고? 정미가 테이블 위에서 이상한 USB를 봤대. 이게 뭐야, 엄마? 노트북에 꽂아볼게. 그리고 한 10분 정도 문자가 뚝 끊겨 있었어요. 저는 그 10분간 그 집에서 벌어졌을 광경을 눈앞에 그리듯 상상했어요. 노트북 화면에서 재생되는 영상. 돈 봉투를 훔쳐 핸드백에 넣고 혼자 도둑맞은 연기를 연습하던 하정미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있었을 정식이의 표정. 며느리의 비명과 아들의 절규, 그리고 손주의 울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죠. 10분 뒤 다시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봤어. 그 영상.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제발.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줘. 응? 정미가. 전현이. 그 뒤로는 아주 가관이었죠.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엄마, 우리 지금 쫓겨났어. 짐도 다 못 챙겼어. 엄마, 우리 어디로 가? 민준이가 울고 있어. 엄마, 제발. 내가 정미랑 헤어질게. 제발. 애원에 가까운 문자들 뿐이었어요. 저는 메시지 창을 닫았어요. 배가 고팠죠. 저는 오피스텔 1층 편의점에 내려가서 따끈한 즉석밥과 컵라면 하나, 그리고 김치 한 팩을 사왔어요. 제 돈으로 저 혼자 먹을 음식을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제 새로운 집, 작은 식탁에 앉아 컵라면에 물을 부었죠. 그때였어요. 전화가 또 울렸어요. 아들 정식이었죠. 저는 3분 동안 익어야 할 컵라면 뚜껑을 덮어두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아들의 절규와 며느리의 악다구니, 그리고 차들이 쌩쌩 달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어요. 아마 짐도 다 못 챙기고 길바닥으로 쫓겨난 모양이었죠. 여보세요. 엄마, 엄마, 전화 왜 이제 받았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집이 팔렸대. 이 사람들이 당장 나가래. 우리 지금 짐도 다 못 챙기고 쫓겨났어.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들 녀석이 울부짖더군요. 저는 아주 차분하게 라면 뚜껑이 잘 닫혔는지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 집? 엄마, 내 집이니까 내가 팔았지. 무슨 문제라도 있니? 뭐라고요?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아? 그럼 우린 어디로 가라고? 민준이도 있는데. 지금 밖은 춥단 말이야. 너가 알아서 해야지. 너가 가장이잖아. 너의 그 잘난 아내랑 상의해봐. 엄마, 제발 장난치지 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그 영상. 나는 몰랐어. 정미가 전현이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한 거야.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 하정미가 아들의 전화를 빼앗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지금 저희 엿먹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래요? 네. 이 집 어차피 우리 건데 어머님이 뭔데 팔아요. 당장 와서 이 사람들 좀 어떻게 해봐요. 네. 어머님이 파신 거라면서요. 당장 와서 계약 물으라고 하세요. 아가, 너가 단단히 착각하나 본데. 뭐라고요? 그 집 내 거야.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라고. 그리고 넌 이제 내 며느리도 아니고.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님 당장 와서 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가 그 돈이 너무 급해서 사채업자들이 오해? 사채? 제가 차갑게 웃자 며느리가 악을 썼어요. 그래요. 다 어머님 때문이야. 어머님이 먼저 저한테 진명이 안 넘겨주셨잖아요. 어머님이 다 자초한 일이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돈 한 푼이라도 주셨어 봐요. 내가 그랬겠나? 마지막 순간까지 저 며느리는 남 탓이었죠. 저는 더 이상 저 여자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정식이 바꿔라.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네, 제발. 저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단 말이에요. 어머님, 돈 좀 주세요. 집 한 돈 있으시잖아요. 정식이 바꾸라고 했다. 잠시 후 다시 아들 정식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미 말만 듣고 엄마, 내가 100번, 1000번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정미랑 당장 이혼할게. 이혼하고 민준이랑 둘이 엄마한테 갈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우리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생겼어. 엄마. 정식아. 응. 엄마. 말만 해. 내가 다 할게. 라면 불겠다. 뭐라고요? 라면이 분다고. 너 때문에 밥을 못 먹겠네. 라면이 다 불어 터지겠다고. 엄마,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야. 우리 밥이 문제가 아니라 잘 곳이 없다고. 민준이가 울고 있단 말이야. 민준이? 저는 컵라면 뚜껑을 열었어요. 아주 알맞게 잘 익었더군요. 정식아, 넌 끝까지 너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와서 민준이를 팔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넌 나한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어. 내가 도둑으로 몰렸을 때도 넌 날 믿지 않았지. 그저 너의 가정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었을 뿐이야. 안 그러니? 아들 녀석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너가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너가 잘 곳이 없어서 이러는 거잖아.
아니야, 엄마. 진짜 아니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엄마, 늦었다. 정식아. 저는 면발을 한 젓가락 크게 집어 올렸어요. 김치도 한 조각 얹었죠.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그리고 다시는 너희 얼굴 보고 싶지 않네. 그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든 길바닥에서 얼어 죽든. 그건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나 찾지 마라. 엄마, 엄마 안 돼. 끊지 마. 엄마, 여보세요. 엄마.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사라지니 세상이 다 조용해졌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휴대전화 연락처로 들어가 아들, 며느리 하정미 두 개의 이름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그 번호들을 차단 목록에 넣었죠. 휴대전화 전원을 아예 꺼버렸어요. 저는 따끈한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맛있었죠. 남편의 사진이 저를 보며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잘했죠? 밖은 추웠지만 제가 있는 이 작은 방은 아주 따뜻했어요. 그 지옥 같던 집에서 저는 완벽하게 해방되었어요. 전화기를 꺼버린 그 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아들의 절규와 며느리의 악다구니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저는 방금 먹은 컵라면 용기를 깨끗이 헹궈 분리수거통에 넣었어요. 그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정미는 자기가 먹은 배달음식 쓰레기 하나 제 손으로 버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어요. 그 집의 낡은 욕실이 아니라 반짝거리는 새 타일이 깔린 깨끗한 샤워부스에서요. 샴푸 향이 이렇게 향긋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 집에서는 늘 락스 냄새와 하수구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거든요. 푹신한 새 침대에 누워 저는 남편이 죽은 이후 처음으로 그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를 깨운 건 알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이었죠. 평생을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는데 눈을 떠보니 9시가 다 된 시간이었어요. 늦잠을 잤다는 죄책감 대신 이렇게 여유로워도 되나 싶은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누구의 아침밥도 차릴 필요가 없었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죠. 천천히 일어나 어제 사둔 새 원두로 커피를 내렸어요. 향긋한 커피 향이 작은 방을 가득 채웠죠. 이게 사는 거구나. 저는 그제야 제가 그동안 지옥에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전 내내 저는 꺼뒀던 전화기를 켜지 않았어요. 대신 밖으로 나갔죠. 그동안 입었던 칙칙하고 때가 잘 타는 옷들 대신 백화점에 가서 제 돈으로 화사한 꽃무늬가 그려진 원피스와 편안한 가디건을 샀어요. 저를 어머님이나 할머니가 아니라 고객님이라고 불러주는 점원들의 친절이 낯설면서도 기분이 좋았죠. 점심은 혼자서 깔끔한 한정식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서는 늘 며느리와 아들이 먹다 남긴 반찬, 식어 빠진 밥만 먹었는데 저만을 위해 따뜻하게 차려진 밥상을 받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여기 돌솥밥 하나랑 보리굴비 정식 하나 주세요. 제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시켰어요. 누구 하나 돈 아깝게 그런 걸 왜 시키냐고 타박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렇게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오피스텔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확인해야 할 시간이 왔죠. 저는 큰맘 먹고 전화기 전원을 켰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원이 켜짐과 동시에 수백 개는 되어 보이는 문자 알림과 부재중 전화 목록이 화면을 뒤덮었어요. 아들 정식이, 며느리 하정미,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 저는 그 모든 알림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새로운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32로 시작하는 익숙한 지역 번호였죠.
제 여동생 영희였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언니, 언니 맞지? 이게 무슨 일이야? 언니 지금 어디야? 영희의 목소리는 잔뜩 흥분해 있었어요. 나 잘 있어.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무슨 일이긴. 지금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 언니네 집, 아니, 이제 언니네 집 아니지. 그 아파트에 어제 난리가 났었다고. 난리? 무슨 난리? 언니 정말 몰라서 물어? 어제 그 집 새 주인이 이사 들어왔는데 정식이랑 그의 하정미가 짐도 못 빼고 쫓겨났다고 하더라고. 그랬겠지. 내 집 아니니까. 아니, 언니. 내 말 끝까지 들어봐. 그냥 쫓겨난 게 아니야. 그 아파트 1층 로비에서 두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 싸웠대. 뭐? 하정미가 너의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악을 쓰니까 정식이가 이 악마 같은 년 너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고 하면서 그 여자를 밀쳤다는 거야. 저는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어요. 제 아들 정식이가 며느리한테 손찌검을 했다니요. 그래서 하정미도 가만 안 있었지. 너는 뭐 잘했어? 너의 엄마 도둑으로 몰 때 너도 옆에서 거들었잖아. 하면서 정식이 뺨을 때리고 아주 그냥 개싸움이었대. 주민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고 어떤 사람은 동영상도 찍었다고 하더라고. 저는 조용히 커피만 한 모금 마셨어요. 근데 언니, 그게 끝이 아니야. 또 뭐가 있는데. 그때 막 무섭게 생긴 아저씨들이 봉고차에서 우르르 내리더래. 무섭게 생긴 아저씨들? 응. 하정미가 그걸 보더니 기겁하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아저씨들이 하정미 머리채를 잡았다는 거야. 하정미 씨, 돈 갚아야지. 어디가? 하면서 그 사채업자들이었어요. 제가 집을 판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면 원래 어제가 갚기로 한 날이었는지 귀신같이 알고 찾아온 거였죠. 정식이가 그 사람들한테 이거 놓으라고 당신들 누구냐고 소리치니까 그 아저씨들이 너는 이 여자 남편이냐? 너도 같이 갚아. 하면서 정식이 멱살까지 잡았대. 완전 난장판이었지. 결국 새 주인이 경찰 불렀잖아. 경찰까지? 그래. 경찰 와서 그 사람들 다 말리고 정식이랑 하정미는 경찰차 타고 파출소까지 갔다고 하더라고. 짐은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그냥 로비 밖에 다 내놨는데 그것도 그 빚쟁이들이 이거라도 가져가야겠다면서 명품 가방이고 뭐고 다 뒤져서 차에 싣고 가버렸대. 민준이는? 손주는 옆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림이 그려졌죠. 아파트 주민들 앞에서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하고 빚쟁이들한테 멱살까지 잡히고 결국 경찰서까지 끌려간 아들과 며느리. 그래서 걔들 어떻게 됐대? 나도 몰라. 파출소에서 조사는 받고 풀려났겠지만 당장 갈 데가 있겠어? 정식이도 핸드폰 붙들고 엄마 하면서 울기만 하더래. 언니, 근데 언니가 판 집 판 돈은 괜찮아? 걔들이 언니 통장 알면. 걱정 마라. 내가 그럴 줄 알고 다 손 써놨어. 영희야. 응, 언니. 너 혹시라도 정식이한테서 연락 와도 절대 나 있는 곳 말하면 안 된다. 나한테 그런 아들, 그런 며느리 없어. 언니 그래도 정식이가 내 말 못 들었어? 한 번만 더 정식이 편드는 소리 하면 너랑도 인연 끊을 거야. 알겠니? 제 단호한 목소리에 영희가 기가 죽었는지 알았어. 언니. 알았어. 몸 조심해.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영희의 번호도 차단했어요. 혹시라도 아들 녀석의 닥달에 못 이겨 제 소식을 전할까 봐요. 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눈물 나게 행복했어요. 그 후로 며칠간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저는 제 새 보금자리에서 저만의 시간을 보냈죠.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평생 읽고 싶었던 소설책들을 빌려다 읽었어요. 저녁에는 맛있는 걸 해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죠.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제 미래를 계획해야 했어요. 저는 집을 판 돈이 들어있는 주 통장을 해지하고 여러 은행에 나눠서 안전하게 예치했어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로 제 평생의 꿈이었던 작은 가게를 하나 얻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부동산을 통해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있는 작은 상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저는 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테이블 4대 놓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랑 쌍화차 같은 거 끓여 팔 수 있는 작은 공간이면 돼요. 아이고, 사모님. 요즘 그런 가게 찾으시는 분들 많아요. 마침 작고 예쁜 가게가 하나 나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발품을 팔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은행에 들러서 통장 정리를 마저 하고 나오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누군가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설마.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그 시선은 집요하게 저를 따라붙었어요. 저는 두려운 마음에 오피스텔 1층에 도착하자마자 경비 아저씨에게 누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다고 말하려던 참이었죠. 그때였어요. 엄마. 제 등 뒤에서 지옥에서나 들을 법한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고정식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뒤를 돌아보자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정식이가 서 있었죠. 면도도 못해서 수염은 덥수룩하고 며칠은 못 감은 듯한 머리는 떡이 져 있었어요. 값비싼 양복만 입던 녀석이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후줄근한 점퍼 차림이었죠. 눈은 퀭하니 들어가서 핏발이 서 있었어요. 엄마 맞지? 엄마, 나야, 정식이야. 정식이가 저를 향해 달려오려고 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죠. 오지 마. 너가 여길 어떻게. 엄마. 내가 며칠 동안 엄마 찾으려고 은행 앞에서 매일 기다렸어. 엄마가 이 근처 은행 오실 것 같아서. 제 예상대로였어요. 저 녀석은 제 돈을 노리고 은행 앞에서 잠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정식이가 제 앞에 쿵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어요. 오피스텔 로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저희를 쳐다봤죠. 엄마,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응? 내가 그년 말만 듣고 엄마를 그렇게 해. 녀석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기 시작했어요. 일어나. 남들 보잖아. 아니, 엄마. 나 용서해주기 전까지 안 일어나. 못 일어나. 엄마,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엄마 없으니까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래서 그 빚쟁이 며느리는 어쩌고. 도망갔어. 도망가? 응. 그날 경찰서에서 풀려나자마자 나한테 이혼 서류 던지고 도망갔어. 사채업자들이 정미 친정까지 다 뒤집어 놨나 봐. 정미 부모님도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고 다 도망갔어. 나 이혼했어, 엄마. 그 악마 같은 년이랑 끝났다고. 정식이는 마치 자기가 큰일이라도 해낸 것처럼 소리쳤어요.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니? 이혼 축하라도 해줄까? 엄마 제발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그날 쫓겨나고 찜질방이랑 여관 전전하고 있어. 돈도 다 떨어졌어. 회사에서도 며칠 못 나갔더니 잘렸어. 정식이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어요. 엄마, 엄마 돈 많잖아. 집 한 돈 그거 다 엄마 거잖아. 나 딱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 줘. 그럼 나 정말 새 사람 될게. 엄마. 저는 제 바지를 붙잡은 녀석의 손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손 놔. 엄마. 손 놓으라고 했다. 싫어. 엄마가 나 용서해 줄 때까지 안 놔. 엄마, 나 혼자가 아니야. 민준이도 같이 있어. 그때였어요. 정식이가 로비 구석에 숨어 있던 아이를 불렀어요. 민준아, 이리 와.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손주 민준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걸어 나왔어요. 그 예쁘던 아이가 며칠 만에 꾀재재한 몰골이 되어 있었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고 입고 있는 옷도 때가 절어 있었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저를 보며 울먹였어요. 정식이가 민준이를 제 앞으로 떠밀었어요. 엄마, 봐, 민준이야. 엄마 손주. 엄마, 민준이 불쌍하지도 않아? 제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엄마, 나는 괜찮아. 나는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도 괜찮은데. 우리 민준이는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엄마, 제발 민준이 봐서라도 우리 좀 걷어줘. 응? 나 정말 엄마 말 잘 들을게. 엄마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응? 제 아들 녀석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아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웠어요. 제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죠. 저는 민준이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아이는 그저 무서운지 아빠 뒤에 숨으려고만 했죠.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보며 며칠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할머니 저리 가. 도둑이야. 저한테 그렇게 소리치던 그 목소리.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정식이가 제발 돈이라도 보내주려는 줄 알았는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저는 휴대전화로 1층 경비실 번호를 눌렀어요. 경비 아저씨, 저 805호인데요. 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제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웬 남자가 제 아들 아니에요. 웬 남자가 어린애까지 데리고 와서 로비에서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돈 달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당장 이 사람들 좀 끌어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정식이가 제 말을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지금 뭐라고? 내가 아들이 아니라니.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너는 그날 너의 마누라 편들면서 나를 도둑으로 몰았던 그날 이미 내 아들 아니었어. 엄마, 그리고 정식아. 저는 녀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가 민준이를 저렇게 만든 거야. 너가 너의 아들 앞에서 너의 엄마를 도둑으로 만들었지. 너가 저 아이한테 할머니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어. 너가 자초한 일이야. 그 아이 이제 너의 책임이야. 나한테 떠넘기지 마. 경비 아저씨 두 분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이 사람들 맞죠? 네, 저 사람들입니다. 당장 내쫓아 주세요. 다시는 여기 발도 못 붙이게 해주세요. 엄마, 안 돼. 엄마, 이러지 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정식이가 경비 아저씨들에게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저한테 발악을 했어요. 엄마,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 민준이는 그 옆에서 아빠, 아빠 하고 울부짖었죠. 저는 그 지옥 같은 광경을 쳐다보지도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정식이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영순,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두고 봐. 이 나쁜 년. 제 아들 입에서 저를 향해 나온 마지막 말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8층 버튼을 눌렀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아주 오랫동안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고도 씁쓸한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물론 그 녀석이 불쌍해서는 아니었어요. 또 찾아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가 지금 사는 이 오피스텔 혹시 단기로 내놓을 수 있을까요? 네. 사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거기 입주하신 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사정이 좀 생겼어요. 저는 아예 다른 동네로 가고 싶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요. 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제 오피스텔은 워낙 조건이 좋아서 바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죠. 저는 그 길로 짐을 쌌어요. 라고 해봤자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지만요. 저는 아예 서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장님, 저기 강원도나 아니면 바닷가 근처에 조용한 동네에 나온 작은 가게 자리 없을까요? 방 하나 딸려 있으면 더 좋고요. 아이고, 사모님. 마침 속초 쪽에 아주 예쁜 가게가 하나 나왔어요. 원래 어떤 젊은 부부가 카페 하려다가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내놓은 건데 시설도 다 되어 있고요. 저는 그날 바로 속초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휴대전화 번호도 그 길로 바로 해지하고 새 번호로 바꿨어요. 속초에 도착해 그 가게를 본 순간 저는 바로 마음을 정했어요. 바다가 바로 내다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하얀색으로 칠해진 아담한 1층짜리 가게였어요. 안쪽에는 제가 딱 눕기 좋은 작은 방도 하나 딸려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했어요. 제 남은 인생을 보낼 곳으로 완벽했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샀던 화사한 원피스는 넣어두고 편안한 작업복을 사입었어요. 페인트 가게에 가서 직접 페인트도 사왔죠. 가게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영순이네라고 정했어요. 하얀색 페인트 위에 제가 서툰 글씨로 영순이네 찻집이라고 썼어요. 저는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 바리스타 학원에도 등록했어요. 젊은 사람들 틈에 낀 늙은 학생이었지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죠. 오히려 재미있었어요. 오전에는 학원에 가서 커피를 배우고 오후에는 가게에 돌아와 직접 인테리어를 했어요. 작은 화분들을 사다 창가에 늘어놓고 폭신한 방석도 사다 놓았죠. 그렇게 한 달이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서울에서의 기억은 마치 아주 오래전 꿈처럼 희미해졌죠. 아들이나 며느리의 얼굴도 가물가물해졌어요. 가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저는 개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개업떡을 맞춰서 동네 가게들에 돌렸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찻집 연 김영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인심이 좋았어요. 아이고, 사장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힘드시겠다. 우리가 많이 팔아드릴게. 사모님이나 어머님이 아닌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제법 마음에 들었어요. 가게를 열기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제 옛날 주소로 편지 한 통이 왔더군요. 제가 이사 간다고 하니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꼭 전해줘야 할 편지라며 새 주소로 보내준 거였어요. 제 동생 영희가 보낸 편지였죠. 언니, 잘 지내? 언니가 그렇게 속초로 훌쩍 떠나버리고 나는 언니가 죽은 건 아닌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부동산 사장님한테 사정사정해서 언니한테 이 편지 꼭 좀 전해달라고 했어. 언니한테 정식이 소식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건 언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정식이 걔 그날 언니 오피스텔에서 쫓겨나고 나서 정말 갈 데가 없었나 봐. 민준이 데리고 며칠을 찜질방에서 자다가 그것도 돈이 떨어져서 결국 민준이를 하정민의 친정에 거기다 그냥 버리고 갔대.
나는 애 키울 능력 없다. 너희 딸이 싼똥이니 너희가 치워라 이런 쪽지 하나 남겨두고 사돈댁에서도 처음에는 민준이 안 받으려고 했는데 애가 우는 걸 어쩌겠어. 결국 받아줬나 봐. 대신 정식이한테는 다시는 민준이 볼 생각도 말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말라고 난리를 쳤대. 그리고 하정미 그 애는 결국 그 사채업자들한테 잡혔나 봐. 빚이 언니, 빚이 한두 푼이 아니었대. 집 담보로 받은 것 말고도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돈이 수억 원이었대. 결국 그 빚쟁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밤낮 없이 험한 일을 하며 빚을 갚고 있다는 소문이 돌더라고. 아주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망가졌대. 정식이는 민준이까지 버리고 나서는 완전 폐인이 됐어. 건설 현장 같은 데서 막노동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 돈도 다 술값으로 쓴대. 지금은 고시원에서 사는데 맨날 술에 취해서 우리 엄마가 하면서 온다고 하더라고. 언니, 나 정식이 그렇게 된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데 언니 마음은 오죽했을까 싶기도 하고. 언니, 부디 거기서는 다 잊고 행복하게 살아. 언니가 행복한 게 그 인간들한테 제일 큰 복수일 거야. 보고 싶다, 우리 언니. 영희가. 저는 편지를 조용히 접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그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들이 어떤 지옥에서 살든 그건 이제 제 알 바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그 지옥을 선택한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 문을 활짝 열었어요. 영순이네 찻집이라고 적힌 간판 아래 오늘 문 열었어요 라는 작은 팻말을 걸었죠. 바다 냄새와 섞인 구수한 대추차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사장님, 개업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여기 대추차 한 잔 주세요. 동네 이웃인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첫 손님으로 들어왔어요. 네, 어서 오세요. 제일 맛있는 걸로 끓여드릴게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인생의 두 번째 봄날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곳 속초는 공기가 참 맑아요.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면 짠 바다 내음과 섞인 흙냄새가 나죠. 제가 직접 끓이는 대추차 냄새가 이 작은 가게를 채울 때면 아,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제 이름조차 잊고 도둑으로 살았는데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어떤 분들은 속 시원하다고 하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손주인데 너무 매정했다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맞아요. 저도 제가 그렇게까지 독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정말 평생을 남편 없이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불 앞에 서서 화상을 입어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은 이유도 다 제 아들 정식이 그 녀석 하나 때문이었죠. 그 녀석이 결혼할 때 제 전 재산을 털어 그 집을 해준 것도 며느리가 들어와서 저를 무시할 때도 꾹 참았던 것도 다 정식이 가정이 깨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제 아들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 아니요,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며느리 하정미가 꾸민 그 더러운 자작극에 동조해서 제게 엄마가 그랬지? 하고 시선을 피했을 때 그냥 사과해라며 저를 죄인으로 확정지었을 때 저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 나한테는 이제 아들이 없구나. 저것들은 내 가족이 아니라 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이었구나. 제가 그 집을 팔고 그 두 사람을 길바닥에 나앉게 한 제 결정. 여러분은 그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심하게 복수한 걸까요? 며느리 하정미. 그 여자는 지금 유흥업소에서 빚을 갚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저지른 탐욕의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겠죠. 저는 그 여자가 어떻게 되든 솔직히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 여자는 저한테 인간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아들 정식이, 그 녀석은 지금 고시원에서 술로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해요. 마지막에 저를 찾아왔던 그 모습이 사실은 가끔 떠오르기도 해요. 오피스텔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하고 울부짖던 그 목소리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였다면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고 차갑게 돌아선 제 행동이 정말 최선이었을까요?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한 번은 줬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저런 아들은 일찌감치 잘라낸 게 제 남은 인생을 위해 잘한 일일까요? 그리고 제 손주 민준이. 네, 그 아이가 가장 마음에 걸려요. 할머니, 도둑이야. 하고 소리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요. 그 어린 것이 뭘 알았겠어요. 다 그 어미 아비가 시킨 대로 한 거겠죠. 결국 그 아비라는 녀석은 민준이마저 외갓집에 버리고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아팠어요. 차라리 민준이만이라도 내가 데려와서 키웠어야 했나? 하지만 그러기엔 저는 정식이와 다시 엮일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 지옥으로 다시 끌려 들어갈까 봐요. 제가 제 손주까지 외면한 거,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독한 할머니였던 걸까요? 여러분이 저라면 민준이를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곳 속초에서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살아요. 제 이름 석자, 김영순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때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요양병원 구석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그 집에서 도둑 소리를 들으며 밥도 못 얻어먹고 있었겠죠.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끔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저의 이 복수가 정말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렸나요? 아니면 저보다 더 통쾌한 방법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 아들과 며느리에게 너무 약하게 복수한 건 아닐까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저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잘한 일인지 아니면 제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그 마음을 댓글로 꼭 좀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제 긴 한숨 같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